10월 15일 수요일 오늘의 신문 배창복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슬입니다. 오늘의 신문 주요 기사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이버 검열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육군이 14일 병영 내 부조리와 폭력을 방지하기 위해 병사계급 체계를 현행 4단계에서 3단계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집권 이후 최장기간 잠행했던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가 41일 만에 공개 활동에 나섰습니다. 이혼, 사별, 혼전 출산 후 홀로 미성년 자녀를 키우는 한부모 가족의 임대주택 배정이 확대되고 정부가 제공하는 양육비도 월 1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한스밴드의 노래입니다. 호기심. 네, 오늘 신문 주요 기사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이버 검열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서울신문 기사입니다. 이서구 다음 카카오 대표가 수사기관의 감청 영장 집행을 거부하겠다고 선언하며 더욱 증폭되는 양상이다. 이 대표는 정보보호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일반 영장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정보만 제공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법 질서와 시민사회 안정을 해치는 무책임한 행위라는 비판과 사생활 보호를 위한 용기 있는 결단이라는 찬사가 엇갈린다. 14일 검찰은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김진태 검찰총장은 대검 간부회의에서 다음 카카오 대표이사가 감청 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는데 그 정확한 취지는 모르겠으나 법을 지키지 않겠다는 의미는 아닌 것으로 본다면서도 법치국가에서 법을 지키지 않겠다고 나서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검찰의 이 같은 반응에는 수사 난항에 대한 우려가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수사 당국은 그동안 다음 카카오톡 감청을 위해 다음 카카오의 도움을 받아왔다. 실시간 감청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음 카카오가 피의자의 대화를 2, 3일치씩 모아서 보내줬다는 것이다. 앞으로 이러한 편의가 제공되지 않는다면 수사당국은 수차례에 걸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검찰은 국가보안법 위반이나 유괴, 인신매매, 마약 등 중범죄에 대한해 감청영장을 발부받고 있는 만큼 이를 거부하면 사회 안정을 해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다음 카카오의 결단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사생활 보호는 존중돼야 하며 사회적 합의와 법 개정 없이 감청을 사실상 편법으로 집행하는 건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김지미 변호사는 감청은 송수신 중인 상태의 통신수단을 대상으로 영장을 발부하는 것이라면서 서버에 남은 메신저 내용의 감청 영장을 집행하는 것이 적법한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논란을 계기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대한 압수수색도 제한적인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다음 카카오도 감청에 대해서만 집행을 거부했을 뿐 일반 영장에 대해서는 태도가 모호한 게 사실이다. 법원의 영장 발부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SNS상 대화는 기본적으로 비공개며 다양한 사람들이 관련되어 있는 만큼 영장이 청구됐다고 무조건 발부해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반드시 수사에 필요한지 법원이 엄밀하게 심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신문이었습니다. 육군이 14일 병역 내 부조리와 폭력을 방지하기 위해 병사 계급 체계를 현행 4단계에서 3단계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일보 기사입니다. 육군의 한 관계자는 이날 부대 내의 이병, 일병, 상병, 병장의 계급 체계를 이병, 일병, 상병 체계로 줄이고 병장 계급은 상병 중에서 우수자를 분대장으로 선발해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분대장으로 선발되지 못하는 일반병의 경우에는 전역일에 병장 계급을 달아주고 이병 계급은 신병교육 훈련 기간에만 부여함으로써 자대 배치를 받게 되면 일병으로 진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이병 계급은 사라지는 셈이다. 이렇게 되면 병장을 달지 못한 일반병의 경우 부대 내에서 일병, 상병으로만 복무하게 돼 부대 내 계급 체계는 사실상 2단계로 단순화된다. 병사들의 계급이 지금처럼 4단계로 운용되기 시작한 것은 1954년부터다. 이번에 계급체계 개편이 이루어지면 60년 만의 일이다. 군인사법은 제3조에서 병은 병장, 상등병, 1등병 및 2등병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병장은 병들의 장이라는 서열 개념과 누적 개념이 혼용된다. 2014년 6월 현재 육군병사 계급별 인력 분포는 2등병이 19%, 1등병이 34%, 상등병이 33%이며 병장은 14%이다. 복무기간은 2등병이 3개월, 1등병과 상등병이 각 7개월, 병장이 4개월이다. 육군은 병 계급체계 개선안에 대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오는 12월쯤 육군안을 마련, 국방부에 관련 법령 개정 등을 건의할 방침이다. 육군은 또 병역 내 폭력을 제거하기 위해 처벌 기준을 재정립하고 역내 폭행죄를 신설하기로 했다. 세계일보 기사였습니다. 집권 이후 최장기간 잠행을 했던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가 41일 만에 공개 활동에 나섰습니다.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매체들은 14일 김 제1비서가 완공된 위성과학자 주택지구를 현지 지도했다고 전했다. 김 제1비서가 공개 석상에 나타난 것은 지난달 3일 모란봉 악단 음악회 관람 후 처음이다. 노동신문은 지팡이를 왼손에 짚은 김 제1비서의 사진도 공개했다.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보조기구에 의존해 걷는 모습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파악된다. 성취하는 모습을 공개한 것은 쿠데타설, 실각설 등 소문을 잠재우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김정일 국방위원장과는 달리 불편한 몸을 공개해 주민들 공감을 이끌어내는 리더십을 보여준다는 평가도 있다. 정부 당국자는 완쾌되기 전에 서둘러 나왔다는 얘기에 동의한다며 대외적으로 실각설이나 중병설을 불식시키는 것을 생각한 듯하다고 말했다. 활동 재개 장소로 찾은 곳은 위성과학자 주택지구로 김 제1비서가 지난 1월 당 창건 기념일까지 완공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3월에 착공해 약 7개월 만에 완공했다. 정부 당국자는 핵 경제 병진 노선을 시사하는 측면이 있다며 직접 건설을 발휘하고 만족스럽게 성과를 나타낼 정도가 됐기 때문에 선택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제1비서의 건강 이상 원인은 여전히 의문으로 남았다.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정부가
그동안 통풍, 군사훈련 시범 도중 발목 부상, 족저 근막염 등 3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살펴봤으나 정확한 원인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향신문이었습니다. 이혼, 사별, 혼전 출산 후 홀로 미성년 자녀를 키우는 한부모 가족의 임대주택 배정이 확대되고 정부가 제공하는 양육비도 월 1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국민일보 기사입니다. 이혼한 배우자, 혼전 출산 파트너와의 양육비 소송 등을 돕는 양육비 이행관리원이 신설된다. 미혼모를 위한 상담 전화와 대안교육도 제공된다. 171만 가구에 달하는 한부모 가족의 평균 소득은 월 172만 원이다. 전체 가구 평균 소득인 353만 원의 절반에 못 미친다. 여성가족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는 월부터 합동 태스크포스를 꾸려 한부모 가족 자립 역량 강화 지원 방안을 마련 14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정부는 한부모 가족의 안정적 생활을 돕기 위해 영구 국민임대주택 배정을 늘리기로 했다. 입주 신청 자격 조건에서 세대주 항목을 삭제해 부모, 형제 집에서 동거하는 한부모 가족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건설 임대주택의 특별공급 대상에도 한부모 가족이 추가된다. 기초수급자 선정에서도 한부모 가족은 부양 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해 적용키로 했다. 차상위 계층 저소득 한부모에게 지원되는 정부 양육비는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일단 내년부터 월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오른다. 청소년 한부모 양육비는 적정액을 산출키 위해 연구 용역을 진행키로 했다. 이혼이나 혼전 출산 후 배우자나 파트너로부터 양육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한부모를 위해 내년 4월 양육비 이행관리원이 설립돼 양육비 청구 소송, 양육비 지급 모니터링 등을 일괄 지원한다. 고용노동부 산하 전국 83개 고용센터는 한부모 시설로 찾아가 개인별 특성에 맞는 직업교육과 취업을 지원키로 했다. 학업을 중단한 미혼모가 고교 이상 학력을 취득토록 교실형 대안교육 사업을 서울에서 시범 실시한 뒤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황정임 연구위원은 양육비 지원액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복지 테두리 안에 한부모 가족이 충분히 편입되도록 개편할 필요가 있다며 상담 서비스는 미혼모뿐 아니라 일반 한부모에게도 확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기사였습니다. 노래 듣겠습니다. 이범학의 이별 아닌 이별. 이제 떠나가는 그대 모습 뒤로 아직도
다음은 정치면 기사입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14일 중국 베이징 인민회의당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 박근혜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13일 출국 직전 박 대통령과 통화를 했던 김 대표는 시 주석에게 각별한 안부와 함께 11월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회담 때 뵙겠다는 박 대통령의 말을 전했다. 그러자 시 주석은 박 대통령과 5번째 회담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며 지난 7월 한국 방문 때 합의했던 대로 양국 간 협력이 심화되기를 희망한다고 화답했다. 김 대표는 한국 국민들은 시 주석의 단호한 북핵 불용 원칙에 대해 마음 든든히 생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북한의 핵 포기와 변화, 한반도의 번영, 평화 통일을 위해서 시 주석의 지속적인 관심과 역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 주석은 북핵 해결을 위한 육자회담은 지속적이고 효과적으로 돌이킬 수 없는 한반도 프로세스를 추진하는 가장 최적의 틀이라며 그래야만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반도 문제는 혼자서 해결할 수 없으며 관련된 당사국들은 함께 노력해서 일치된 목표를 가지고 전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 대표는 중국의 의장국인 육자회담이 빨리 개최되기를 바란다고 답했다. 김 대표는 한국 국민들은 북한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이 장기간 안보인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며 북한 내부 사정도 거론했다. 시 주석은 그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한반도 정세가 원만해질 징조가 보이는데 남북이 고위급 접촉을 합의한 것을 중국은 환영한다고만 했다. 다만 김 대표가 시 주석과의 회담에 앞서 만난 왕자루이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은 북한 정세와 관련해 황병서 총정치국장 등 북한 권력 서열 2, 3, 4위가 인천 아시안게임에 왔다는 것은 북한 권력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시 주석과의 회담은 30여 분간 진행됐으며 새누리당 김문수 보수혁신특위위원장, 이재호, 이병석, 김세연, 김종훈, 박대출 의원 등과 권영수의 주중대사, 구상찬 상하이 총영사가 배석했다. 중앙일보였습니다. 세월호 특별법 3차 합의가 이뤄진 지 14일 만에 여야 원내대표단이 처음으로 공식 회동했습니다.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달 말까지 세월호 특별법과 일명 유병헌법으로 불리는 범죄수익은닉 규제처벌법, 정부조직법을 일괄 타결하기로 합의했지만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전 원내대표 사퇴와 국정감사 일정 등이 겹치면서 중단된 후속 논의를 재개하기로 한 것이다. 여야 원내대표단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만나 세개 법안 논의를 위해 각각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이번 주부터 가동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당장 국감이 다음 달 4일까지 예정돼 있어 법안 논의를 위한 물리적 시간이 부족해 합의한 대로 이달 말 3개 법안을 일괄 처리하기는 쉽지 않을 수도 있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이달 말까지 처리가 가능하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가급적이면 지켰으면 좋겠다는 정도로 말을 아꼈다.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도 일단 약속을 지키려 최선을 다해야 하는데 세월호 특별법이 어찌 될지라고 발을 뺐다. 세월호 특별법 태스크포스에는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과 검사 출신인 경대수 의원이, 새정치연합은 백재현 정책위의장과 전해철 의원이 참여해 이번 주부터 후속 논의에 들어가기로 했다. 정부조직법 태스크포스와 유병헌법 태스크포스도 이번 주에 구성할 예정이다. 세월호 특별법은 추후 논의하기로 했던 유가족 참여 문제를 여야가 어떻게 풀어가느냐가 관건이다. 유병헌법에 대해선 여야가 큰 이견이 없지만 정부조직법은 해양경찰청을 해체하는 내용의 정보안에 대해 여야 간 접점을 찾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동아일보 기사였습니다. 14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석촌 지하차도에서 발생한 싱크홀과 제2롯데월드 등 도심 내 안전 문제를 집중 제기했습니다. 한국일보 기사입니다. 강기훈 새누리당 의원은 시공사인 삼성물산과 전문가들이 공사 당시 집안 보강을 하는 방식에서 수직공법을 건의했지만 서울시가 수평공법을 주장해 결국 무리하게 공사가 진행됐다며 시의 책임을 추궁했다. 같은 당 조원진 의원도 수평공법이 끝난 뒤에는 지하로 13m까지 뚫어 싱크홀 발생 여부를 알아봐야 하지만 지하 1.5m 정도만 확인할 수 있는 GPR, 지표면 레이더 탐사를 사용해 싱크홀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이 지하철 9호선 공사는 시공사가 설계와 시공 모두를 책임진 턴키 방식이고 수평 그라우팅 공법도 시공사가 스스로 결정한 것이라고 답하자 강 의원 등은 턴키 방식으로 진행했다고 해서
발주처인 서울시가 책임을 미루는 것은 시민 안전을 방관하는 무책임한 태도라고 질타했다. 제2롯데월드 안전 문제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도 쇄도했다. 서청원 새누리당 의원은 123층 제2롯데월드 건축 허가는 공군 시설물을 이전하는 등 처음부터 무리한 허가라면서 시 공무원들이 교통 문제, 석촌호수 관련 안전 문제를 신중히 검토하지 않고 허가를 내준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주승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석촌호수 수위 저하와 제2롯데월드의 안전성과의 관련성이 아직 밝혀지지 않았는데도 너무 조급하게 임시 승인을 한 것 아니냐며 거듭 추궁했다. 이에 박 시장은 민관 자문단의 평가 결과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임시 승인을 했다고 안전을 자신하면서도 시민들이 불안해하는 석촌호수 물빠짐 현상에 대해 용역을 줘서 원인을 정확히 가리겠다고 답했다. 한편 여당 의원들은 박 시장이 기동민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등 측근들을 서울시립대 초빙 교수로 보내는 등 보훈 인사를 했다고 공격했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은 초빙 교수제 역사는 오래됐다. 제가 아니라 시립대에서 전적으로 결정했고 최근 사직한 분들은 교수가 될 만한 실무 경험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한국일보였습니다. 김미도가 부릅니다. 또 찍고. 다음은 경제미연 기사입니다.
해외 투자은행 IB와 경제전망기관이 예상한 한국의 내년 경제 성장률이 우리 정부의 전망치보다 낮은 3.8% 안팎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계일보 기사입니다. 14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지난달 이후 27개 해외 경제 예측 기관이 내놓은 한국의 내년 국내 총생산 증가율 전망치는 평균 3.8%였다. 캐나다 3위 은행인 노바스코시아 은행과 독일 데카방크는 각각 3.2%로 가장 낮게 전망했고 미국 시장조사기관 IHS와 프랑스계 투자은행 BNP 파리바는 3.3%를 제시했다. 다이와 캐피털마켓, ING그룹, 스탠다드 차타드, 무디스의 전망치는 3%대 중반이었다. HSBC, 골드만삭스, 도이치방크, 뱅크 오브 아메리카, 메릴린치 등은 27개사 평균인 3%대 후반을 내놓았다. 모건 스탠리, 스코틀랜드 왕립은행, 비즈니스 모니터 등 세 곳 전망치만 4%를 제시한 한국 정부보다 높았다. 해외 기관들이 이처럼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낮게 내놓은 건 유럽, 중국 등 대외 경제 환경이 불안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세계 경기가 부진하면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의 회복 속도는 더딜 수밖에 없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상무는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약 30%를 차지하는 중국의 고성장이 어려운 데다 미국 이외 지역에서 의미 있는 회복세를 기대하기 힘들다며 한국 정부의 강력한 확장 정책에도 내수 회복조차 역부족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세계일보 기사였습니다. 미소금융과 햇살론, 세이망홀씨, 바꿔드림론 등 저소득자에게 대출을 해주는 금융상품의 연체 금액이 1조 1천억 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신문입니다. 김종훈 새누리당 의원실이 14일 금융위원회로부터 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서민금융상품의 연체 금액은 총 1조 1,189원으로 집계됐다. 상품별로는 햇살론이 5,175억 원, 바꿔드림론 4,612억 원, 세이망홀씨 1,048억 원, 미소금융이 354억 원 연체됐다. 2010년 7월에 출시된 햇살론은 4년 만에 연체 금액이 5천억 원을 돌파해 철저한 채권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체율도 높다. 미소금융과 세이망홀씨의 연체율은 각각 8.9%, 3.1%인 것으로 나타났다. 바꿔드림론과 햇살론의 대위 변제율은 각각 20.7%, 9.4%를 기록했다. 이처럼 연체율이 상승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저신용, 저소득자에 대한 대출인데다 공돈이라는 인식이 강해 금융기관의 채권 관리가 느슨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기관들이 이 상품에서 연체가 발생하더라도 정부의 보증으로 메울 수 있거나 재원 자체가 기부금인 만큼 채권 관리를 자체 대출 상품처럼 철저하게 관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실제로 은행 영업이익의 일부를 떼어내 운영하는 세이망홀씨의 연체율은 3.1%로 다른 서민 금융상품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김 의원은 서민 금융상품의 연체율이 계속 상승하면 상품 판매가 중단될 수 있어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서라도 채권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 의원은 금융 관련 규제가 지난 5년간 20%가량 증가했다고 밝혔다. 2009년 919건이었던 금융 관련 규제는 지난달 말 현재 1,099건으로 19.7% 늘었다. 김 의원은 금융공기업과 협회 등의 내규와 업무 프로세스, 모범 기준과 행정지도 등에 숨어 관리되지 않는 규제가 2,000건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서울신문이었습니다. 올해 쌀 농사 풍년과 쌀 소비 감소로 햅쌀 공급 과잉이 예상되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최대 18만 톤을 선제적으로 매입하기로 했습니다. 한겨레 신문 기사입니다. 14일 김경구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통계청이 발표한 2014년산 쌀 예상 생산량은 418만 톤으로 전년보다 1.1% 감소할 전망이라며 그러나 쌀 소비 감소를 고려한 2015 양곡년도 햅쌀 수요량이 400만 톤으로 추정돼 수확기 수급 안정을 위해 햅쌀 수요량을 초과하는 물량은 모두 매입 격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쌀을 사들여 시장에 내놓지 않는 방식으로 쌀 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2010년 이후 처음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쌀 총생산량이 지난해보다 줄었지만 평년보다는 3.5% 많은 수준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내년 1인당 쌀 소비량이 64.4kg으로 감소해 총 쌀 수요가 400만 톤일 정도일 것으로 보고 초과 공급분을 18만 톤 범위에서 매입할 방침이다.
고체적 메인 물량은 가을 거지가 끝나는 다음 달 실제 수확량과 쌀값 동향을 토대로 확정하며 쌀값이 급등하지 않는 한 메인 물량은 밥쌀용으로는 판매하지 않을 계획이다. 또 연말까지 2014년산 공공비축용 쌀 37만 톤과 동아시아 비상쌀 비축 제도의 해외 공여용 쌀 3만 톤도 사들이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미국 종합처리장에 대한 벼 매입 지원 자금 1조 2,308억 원의 배정을 이달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 쌀 관세화에 따른 농가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수입쌀과 국산쌀 혼합 판매를 막는 데 노력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 5일 산지 쌀값은 조사 대상이 2013년산에서 2014년산으로 바뀌면서 열흘 전보다 7% 올랐으나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는 3.1% 낮은 17만 7,844원에 거래되고 있다. 한겨레 신문 기사였습니다. 박진도의 노래 듣겠습니다. 야간열차. 짜자잔 짠짠 어둠을 뚫고 야간 열차야 가자. 지금껏 살아온 모든 것 버리고 너에게 몸을 실었다. 스쳐가는 불빛 따라 지난 날들이 하나둘 떠오르면 내 슬픈 눈물 모아 던져버린다. 길게 누운 철길 위로 짠짜자자잔 짠짠 어둠을 뚫고 야간 열차야 가자. 내 야망 싣고 내일을 향해 가자 야간 열차야. 짜자잔 짠짠 어둠을 뚫고 야간 열차야 가자. 지금껏 살아온 모든 것 버리고 너에게 몸을 실었다. 흔들리는 차창 넘어 지난 날들이 아스라이 그려지면 또 다른 내일 위에 던져버린다. 길게 누운 철길 위로 짠짜자자잔 짠짠 어둠을 뚫고 야간 열차야 가자. 내 야망 싣고 내일을 향해 가자 야간 열차야. 가자 야간 열차야. 가자 야간 열차야. 네, 다음은 기상청 연결해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최형우 씨 전해주세요.
네,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역시 추웠습니다. 대구 한령이 영하 1.6도까지 떨어졌고요. 철원도 오늘 기온이 낮아서 대구 한령과 철원은 첫 얼음이 이번 가을 들어 처음으로 소식이 전해졌고요. 또 오늘 아침 서울도 8.9도까지 아침 기온이 떨어져서 어제와 거의 비슷한 추위가 있었습니다. 전국적으로 낮 기온은 그래도 18도에서 21도까지 오르면서 어제와 비슷하겠고요. 동해안은 좀 높겠습니다. 하늘은 맑겠고요. 밤에는 점차 구름량이 늘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서울, 강릉, 대구, 제주 20도, 대전, 세종, 광주, 부산 21도까지 오르면서 대체로 낮 기온은 20도 안팎을 거의 비슷하게 유지할 전망입니다. 현재 발효 중인 경기와 강원, 충북 일부의 한파특보는 아직도 발효 중인 상태고요. 내일은 아침까지는 가끔 중부지방에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북과 경북은 오전 한때 비가 예상되고요. 오후에는 전국이 맑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내일 아침 기온 5도에서 14도, 낮 기온 18도에서 23도 역시 아침 추위 감안하셔야 되겠고요. 내일 비가 그치고 난 뒤 북서쪽에서부터 찬 공기가 내려와서 기온이 많이 오르지 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당분간은 다소 아침 추위가 있고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어서 체감 온도는 더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서울 기온은 15.9도입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철도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코레일교통센터의 주인경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운행하는 열차 중 태백선과 경춘선의 아이텍스 청춘 열차는 어제보다 예매일이 늦습니다. 열차를 이용해서 나들이 가시는 분들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짐작이 되고요. 이렇다 보니까 용산역에서 1시간 간격으로 운행하는 경춘선의 아이텍스 청춘 열차의 하행선 열차가 낮 12시 열차부터 자리를 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량역에서 정동진역까지 운행하는 태백선도 오후 2시 13분 열차 이후로 100석 이상씩 좌석이 남아 있습니다. 또 하행선 열차 중 경부선과 호남선, 전라선과 중앙선은 어제와 거의 비슷한 예매를 보이면서 오전이나 오후에 배차된 몇 편의 열차에는 예매가 많이 됐습니다. 반면 용산역에서 군산 방면으로 운행하는 장항선은 다른 구간들보다는 한결 낮은 예매를 보이면서 아직은 이후 준비된 모든 열차에 100석 이상씩 자리가 넉넉하게 남아 있습니다. 상행선 열차는 대부분의 구간들이 몇 편의 열차에 예매가 많이 됐습니다. 특히 지방에서 올라오는 열차는 각 노선마다 처음 출발한 역을 기준으로 오후 1시에서 7시 때 배차된 열차에 예매가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장항선은 마지막 열차의 출발 시간이 다른 구간들보다는 빨라서 하행선 열차는 용산역을 기준으로는 저녁 8시 35분에 출발한 열차가 마지막 열차로 배차가 되어 있고요. 상행선 열차는 군산역을 기준으로 저녁 8시 47분에 출발한 열차가 마지막 열차로 운행을 하니까 이 구간에 열차 이용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마지막 열차의 출발 시간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레일 교통정보였습니다. 정수라입니다. 바람이었나. 이제는 너를 잊어야 하나 그냥 스쳐가는 바람처럼 바람 미소를 뿌리던 봄의 계절을 모두 잊어야 하나 바람이 몹시 불던 날 우리는 헤매 다녔지 조금은 외롭고 쓸쓸했지만 그것은 낭만이었지 만나면 할 말을 못하고 가슴을 태우면서도 그렇게 우리의 사랑은 끝없이 깊어갔는데 이제는
네, 다음은 사회명 기사입니다. 서울시립대가 최근 5년간 신규 임용한 초빙교수 35명 중 절반이 서울시 간부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새누리당 이노건 의원은 14일 서울시로부터 받은 2010년에서 2014년 서울시립대 교수 임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신임 초빙교수 35명 중 16명이 전직 서울시 간부였다고 밝혔다. 분석 결과를 보면 시립대는 5년간 456명의 교수진을 새로 임용했다. 전임 90명을 뺀 364명이 명예, 객원, 겸임 등 비전임 교원이다. 지난달을 기준으로 현직 교원을 보면 초빙교수 15명 중 7명이 시 간부 출신이다. 특히 이들 7명은 올해 임용됐는데 이들 중 1명만 학생들의 강의를 맡고 있고 나머지는 전부 연구 목적으로 초빙됐다. 강의 의무가 없는 초빙교수는 임용 규정에 따라서 1년간의 임용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총장에 의뢰한 연구 성과 보고서만 제출할 뿐 다른 평가를 받지는 않는다. 학생들을 직접 가르치지는 않는 초빙교수의 보수는 개별 경력과 저명도 등에 따라서 대학 인사위원회가 결정을 하던데 월 400에서 600만 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겸임교수까지 포함하면 숫자는 더 커진다.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은 최근 3년간 시와 시의회, 서울역사박물관에서 과장급 이상으로 퇴직한 24명이 시립대 초빙 겸임교수로 임용됐다고 주장했다. 최근 서울시 행정 1, 2부 시장과 시의회 사무처장, 정무직 등을 맡았던 인사들이 퇴직 후 시립대 초빙교수로 임용된 데 대해서 보훈 인사 논란이 일었던 것은 이 때문이다. 올해 하반기 임명됐던 기동민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권호중 전 서울시 정무수석 비서관은 비판이 계속되자 임기를 각각 8개월과 10개월 남긴 이달 초 사표를 제출했다. 이노건 의원은 지난해 이후 임용된 연구 목적 초빙교수 7명의 임용이 모두 박원순 서울시장 재임 1, 2년 사이에 이루어졌다며 시립대가 박 시장을 위한 정치적인 인력 합숙소로 쓰인다는 오해를 벗도록 이 문제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도시과학에 특화되어 있는 시립대 특수성을 반영해 이명박 전 시장 시절인 2006년부터 현장 실무 경험이 많은 시 출신 인사를 초빙교수로 활용해왔다며 대학 인사위 심의를 거치기 때문에 시장이 임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경향신문이었습니다. 방위산업체의 하청업체 사이에 군수품 시험 성적서를 위변조에 규격 미달품을 납품하는 비리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신문 기사입니다. 창원지방검찰청은 14일 K9 자주포와 장갑차 등의 군수품에 들어가는 부품을 납품하는 전국 75개 하청업체가 시험 성적서를 위변조해 규격 미달 부품을 납품해온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1겹체 품질관리 책임자 12명을 공문서 위변조 및 동행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4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덧붙였다. 이 업체들은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주포, 장갑차, 전차 등에 들어가는 공기청정기 필터, 실린더 헤드, 날개 결합체, 브라켓, 기어, 감압 밸브, 가열기, 베어링 등의 부품 시험 성적서를 위변조에 만든 부품을 방위산업체에 납품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업체당 한 차례에서 많게는 265차례에 걸쳐 시험 성적서를 위변조에 부품을 납품하고 방위산업체로부터 70만에서 15억 원의 납품 대금을 받았다. 검찰 수사 결과 하청업체들은 기술력이 모자라 규격에 맞는 제품을 생산하기 어려운데도 계속 납품하기 위해 시험 성적서를 위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납기일이 촉박한 상태에서 부품이 발주돼 납기일을 맞추기 위해 시험 성적서를 위변조하는 사례도 많았다. 군수품 가운데 핵심이 아닌 부품은 영세한 하청업체들이 소량으로 생산해 수익성이 낮지만 분석 비용을 하청업체들이 부담하기 때문에 시험 분석 의뢰를 기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군수품의 핵심 부품은 국방기술품질원이 직접 품질 보증을 의뢰해 시험 성적서 위변조가 불가능하지만 비핵심 부품은 군수용 부품 계약업체나 하청업체의 품질 보증 업무가 위임돼 있어 위변조가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국방기술품질원이나 계약업체는 품질 보증 업무를 위임해 시험 성적서 위조 가능성이 높은데도 시험 성적서 진위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신문 기사였습니다. 검찰이 2조 6천억 원대 분식회계,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에게 징역 10년의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국민일보 기사입니다. 강 전 회장은 투명하게 기업을 운영했다고 자부한다. 명예를 되찾고 싶다고 호소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 28부 심리로 1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강 전 회장이 국민 경제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대형 경제 사건을 사실상 주도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함께 기소된 이희범 전 산업자원부 장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김모 전 STX 조선해양 등 다른 임직원들에게는 징역 3년에서 6년이 각각 구형됐다. 검찰은 강 전 회장이 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개인 회사인 STX 건설에 장기간 자금을 지원했다며 이 같은 부당 지원 때문에 그룹 전체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강 전 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내 결정으로 인한 결과에 문제가 있다면 겸허히 심판받겠다면서도 신뢰를 바탕으로 기업을 운영했는데 파렴치한 기업인이 되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호소했다. 강 전 회장은 1973년 쌍용양후의 평사원으로 입사해 2001년 STX 그룹을 창업하고 회장직에 오르는 등 셀러리맨의 신화로 불렸다. 국민일보였습니다. 국내 대표적인 아동보호 전문기관 직원이 상담 아동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한겨레 신문 기사입니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자신이 상담하던 초등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아동보호 전문기관 전 직원 김아무개 씨를 10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기관의 경기지역 상담팀장인 김 씨는 지난 6월 기관에서 주관한 1박 2일 캠프에 참석한 초등학교 1학년 남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과 경찰 등의 말을 종합하면 당시 김 씨는 샤워하고 있는 남학생의 성기를 휴대전화로 찍거나 만졌다고 한다. 피해 학생은 경찰 조사에서 저녁을 먹고 밤 9시쯤 샤워를 하는데 카메라를 들이댔다며 왜 찍느냐고 했는데도 계속 만지고 밤새 괴롭혀서 잠을 5분밖에 못 잤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5월부터 이 기관의 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해온 피해 학생은 현재 악몽을 꾸는 등 2차 피해에 따른 심리치료를 받고 있다. 피해 학생 아버지는 경찰에서 직원들이 열심히 가르치겠다고 해서 안심하고 아들을 보냈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했다. 지난해 8월부터 이 기관에서 근무해온 김 씨는 경찰 조사가 진행되던 7월 말 사표를 냈다. 해당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당시 사건을 보고받고 상담 업무는 중단시켰다며 판결 결과는 지켜봐야겠지만 앞으로 상담원 교육을 더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겨레 신문 기사였습니다. 소리새의 계절의 길목에서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잠시 후 11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언제나 만나려나
길목에 서서 그대 오기 기다리네. 계절의 길목에 서서 긴긴 밤을 지새우네. 언제나 만나려나 가을에 떠난 여인 이렇게 눈이 내려도 Yeah 행복한 방송 외로워 말아요 사랑해요 늘 곁에 있을게요 Yeah 사랑의 소리 KBS 사랑의 소리 방송 언제나 여기에. 네, 다음은 국제면 기사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는 20일 베이징에서 나흘 일정으로 시작되는 중국 공산당 18기 중앙위원회 4차 전체 회의에서는 반부패 제도화와 중앙군사위원회 조직 개편, 경제개혁 조치 등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중국 공산당은 의법치국을 사중전회의 주제로 공식화했다. 특히 반부패 제도화 조치 중에는 국가 반부패 총국 설립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후싱더우 베이징 이공대 교수는 13일 홍콩 경제일보에 국가 반부패 총국을 설립할 수 있으며 중앙기율위원회, 감찰부, 신방국, 심계총서 등 반부패 기구들의 역할을 조정해 공산당으로부터 독립적인 반부패 기구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이 기구가 당 중앙기율위 직속으로 운영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지방정부가 갖고 있는 지방법원의 예산권과 인사권을 최고인민법원이 총괄하도록 하는 사법제도 개혁안도 예상된다. 지방법원이 지방정부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 보니 부패 고위 관료들을 처벌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대만의 시사평론가 림바오화는 13일 사중전회와 홍콩 국면이라는 제목의 미국 자유아시아 방송 기고문에서 홍콩 문제는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고위층에서 격렬한 토론이 벌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시진핑 주석을 비둘기파 장더장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을 매파로 분류하면서 홍콩 문제가 잘 못 다루어질 경우 시 주석의 당내 지위가 도전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경향신문이었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에볼라 환자를 치료하던 간호사가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과 관련해 에볼라 통제에 관련한 접근법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일보 기사입니다. 톰 프리든 CDC 소장은 13일 기자회견에서 미국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등 지원 인력의 교육을 강화하는 데 2배의 노력을 쏟겠다며 에볼라 방역과 감염 방지 대처 지침도 다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CNN 방송은 방역복 및 장비 착용과 관련해 CDC의 지침에 일관성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수전 라이스 국가안보보좌관, 실비아 버웰 보건장관, 리사 모나코 국토안보 대테러 보좌관과 회의를 갖고 에볼라 확산 저지 대책을 논의했다. 전화로 회의에 참여한 프리든 소장이 미 전역의 의료진에 대한 에볼라 대처 교육 필요성을 제기했다고 백악관은 설명했다. USA 투데이는 미국에서 두 번째로 에볼라 감염 확진 판정을 받은 여성 간호사는 니나 팸이라고 신원을 공개했다. 팸은 텍사스 크리스천대 간호학과를 2010년 졸업하고 텍사스 건강장로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해왔다. 이런 가운데 보건당국은 팸과 최근 접촉한 사람이 1명이라며 그의 감염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날까지 미국 내 에볼라 첫 감염자인 토머스 에릭 던컨이 숨지기 전까지 접촉한 사람 중 감염 우려 대상자는 48명, 던컨을 치료하다가 감염된 여성 간호사처럼 전염 우려에 휩싸인 의료진은 51명으로 당국은 최대 100명의 증세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독일 라이프치히의 한 병원에서 에볼라 바이러스 감염 치료를 받던 유엔 직원이 전날 사망했다고 독일 시사주간지 포쿠스 인터넷판이 보도했다. 독일에서의 첫 사망 사례다. 한편 미국 간호사연합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85%가 소속 병원에서 에볼라와 관련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고 언론들이 보도했다.
또 76%는 소속 병원으로부터 에볼라 감염 의심 환자를 어떻게 수용해야 하는지 공식 방침을 듣지 못했다고 했다. 국민일보 기사였습니다.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자국의 입장을 국제사회에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한다는 방침을 공식 결정했습니다. 서울신문 기사입니다. 14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가기에서 최근 아사히 신문이 군 위안부 관련 과거 보도를 취소한 것에 대해 국제사회에서 객관적인 사실에 기반을 둔 정확한 역사인식을 형성해 일본의 기본적인 입장이나 대처가 정당한 평가를 받도록 지금까지 이상으로 대외 발신을 강화하겠다는 답변서를 결정했다. 일본 정부는 하마다 가즈유키 참의원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은 답변을 채택했다. 이는 제2차 세계대전 때 제주도에서 여성을 강제 연행했다고 증언한 일본인 요시다 세이지를 다룬 1980에서 90년대 아사히 신문의 보도 때문에 일본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주장과 맥을 같이 한다. 앞서 아베 신조 총리 역시 지난 3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일본이 국가적으로 성노예를 삼았다는 것은 근거 없는 중상이라면서 지금까지 이상으로 대외 발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발언을 했다. 일본 정부가 위안부 문제에 관한 홍보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함에 따라 일본 정부의 책임을 부정하려는 보수 우익 세력의 목소리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신문이었습니다. 같은 팔레스타인 땅에 아랍 국가와 유대인 국가 건설을 각기 지지한다는 상충하는 선언을 내놓아 민족 갈등의 불씨를 일으켰던 영국이 팔레스타인을 공식 국가로 인정하는 동의안을 의회에서 통과시켰습니다.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영국 하원은 13일 팔레스타인의 국가 지위를 인정하는 동의안을 표결에 붙여 찬성 274표, 반대 12표의 압도적인 표차로 가결했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 등이 보도했다. 이 동의안은 하원은 2개의 국가해법을 지지해 정부가 팔레스타인을 이스라엘과 동등한 국가로 인정해야 한다고 믿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원의 동의안은 법적 구속력은 없기 때문에 영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영국 정부는 당장 팔레스타인의 지위를 바꾸지는 않았지만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간 평화 노력에 도움이 된다고 여겨지면 팔레스타인은 언제든 국가로 불릴 수 있다고 밝혔다. 영국은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간 오랜 분쟁의 발단이 된 국가라는 점에서 이번 동의안 통과는 주목을 받고 있다. 제1차 세계대전 중이던 1915년 영국은 아랍 민족의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전후 아랍 민족의 독립국가 건설을 지지한다는 내용의 맥마흔 선언을 발표했다. 그로부터 2년 뒤엔 팔레스타인의 유대인 국가 건설을 지지한다는 내용의 벨푸어 선언을 발표했다. 두 민족에게 같은 땅에 국가 건설을 돕겠다는 모순된 약속을 한 것이다. 영국 하원의 이번 결정은 가자지구 무력 공격과 요르단강 서원지구의 정착존 확대 등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국제사회의 여론이 악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유럽 내 다른 국가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스테판 레프벤 스웨덴 총리는 3일 취임 연설에서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할 것이라고 밝혔고 로맹 나달 프랑스 외교부 대변인도 13일 최근 가자 사태는 우리에게 해결책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일깨웠다며 프랑스도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UN 193개 회원국 중 134개국이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해 외교관계를 맺고 있다. 한국과 미국, 일본, 독일 등은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다. 동아일보 기사였습니다. 노래 듣겠습니다. 바비킴과 유미래의 나 같은 남자. Dynamic duo, baby T's in the house. Hey, hey, listen. 하루도 난 사랑해 대한 노래를 쉴 수 없으니 클럽에 들어서나 아무 여자나 잡고 말 걸기 시원해 세상에서 한 번 만나고 헤어지는 게 내 멋대로 사는 게 너 편한데 왜 날 간섭해 나는 나의 남자니까 웬만한 건 부족해 나는 나 너나만은 나 우선 그게 중요해 That's right 나는 나 남자니까 하나만은 약속해 나는 나 너나만은 나 그만큼 넌 소중해 Baby 지금 그래 넌
내 사랑해 괜한 고백인 걸 넌 아니 거친 내 삶 속에 사랑이란 여유는 없잖니 피곤해 내 곁에선 내 맘 둘 곳이 없으니 baby 내 곁에 또 어렵게 다가왔는데 내게 미안해 yeah. Flip it like this 또다시 고백해 너만을 사랑해 이렇게 약속이 차가운 널 향해 영원하게 하지만 난 불쌍해 만들지 마 See why 지금 너와 나는 something special Be my melody가 너의 instrumental 아쉬워하고 안달하며 매달릴걸 사랑해질 거 진실과 싸우지 마난 너의 너 love If you feel this melody everybody gotta clap to this Everybody gotta clap to this clap to this Closure. 네, 다음은 사설입니다. 큰일 날 뻔했다. 이런 군장비로 작전에 임했으니라는 제목의 한국일보 사설입니다. 지난 7일 서해 북방 한계선에서 발생한 남북 함정 간 교전에서 우리 해군 함정이 조준 격파 사격을 했지만 불발탄이 발생한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우리 해군은 북한 경비정이 NLL을 침범하자 함포로 경고 사격을 했다. 북한 경비정은 기관포로 추정되는 화기로 수십 발의 대응 사격을 했고 해군 유도탄 고속함은 함포로 대응했다. 그러나 조준 격파 사격 과정에서 불발탄이 발생해 우리 함정이 후선으로 물러났다는 것이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런 사실을 숨겨오다 국감에서 의원의 추궁에 마지못해 시인했다. 불발탄 발생 사실이 밝혀질 것을 꺼려 은폐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북한 경비정이 곧바로 북방 한계선을 넘어서 돌아갔기에 망정이지 자칫 큰 피해가 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훈련도 아니고 실전에서 불발탄이 발생한 것은 평소의 무기 관리와 준비 태세에 커다란 허점을 드러낸 것이다. 이번 국감에서 드러난 우리 군 무기 체계의 부실은 심각했다. 해군의 주력 구축함인 광개토 대왕함 등 3,500톤급 구축함의 전투 체계가 일반 가정에서도 잘 쓰지 않는 486 컴퓨터에 16메가비트 메모리의 노후 장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최근 2년 동안 전투체계 시스템이 24번이나 다운됐다고 한다. 주력 구축함이 먹통이 되면 소속 함정들에 대한 지휘함 역할을 전혀 할 수 없게 된다. 적당 1조 원에 육박하는 해군 최신의 이지스함은 어뢰 방어 불능 상태로 작전을 수행 중이었다. 율곡 2함에 탑재된 총 24발의 어뢰 기만탄 중 18발이 바닷물에 부식돼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그런데도 해군은 지난 2년간 기만탄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만일 이런 사실을 북한이 알고 잠수정을 보내 공격을 했더라면 제2의 천안함을 면할 수 없었을 것이다. 해군뿐만이 아니라 육군이 보유한 대전차 무기의 99.2%는 노후화해 제 성능을 발휘하기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그나마 사용 가능한 무기도 북한군 주력 전차의 장갑을 뚫기에는 역부족일 정도로 성능이 떨어졌다. 이런 불량 장비로 어떻게 적과 전투를 할 수 있을지 한심스럽다. 국방부는 내년도 국방 예산을 올해보다 5.2% 증액한 37조 6천억 원으로 편성했다. 해마다 수조 원을 전력 증강 사업에 쏟아붓고 있으나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의문이다. 무기 관리와 운영에 사용할 예산이 줄줄 새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어제 K9 자주포와 장갑차, 전차 등의 제작에 필요한 방산 부품을 납품하면서 시험 성적서를 위변조한 업체 관계자 53명이 적발돼 검찰에 의해 기소된 것만 봐도 이런 우려가 단순히 기우가 아님을 알 수 있다. 국방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을 통한 노후 장비 현대화도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이를 위해서는 무기 개발 및 운용 체제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첨단 무기 도입 시 예산 낭비 요소는 없는지, 들여온 장비는 제대로 관리하고 활용하고 있는지 등을 철저히 따져야 한다. 이 과정에서 비리와 부패, 관리 부실 등이 드러나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엉터리 무기와 장비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가장 큰 적이다. 한국일보였습니다. 다음은 집값 육박하는 전셋값, 커지는 서민고통이라는 제목의 한겨레 신문 사설입니다. 가을 이사철을 맞아 전셋값이 무서운 속도로 치솟고 있다. 국민은행 등이 발표한 주택가격 동향조사 자료를 보면 8월 이후 서울과 수도권에서 매매가격 대비 전셋가격의 비율이 70%를 넘어선 지역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세입자들의 전세자금 대출도 급증하는 추세다. 집을 소유하지 못한 서민들이 극심한 주거 불안에다 빚 수렁에 빠질 위험에 놓인 것이다. 주택의 전세가율이 70%를 넘는 것은 이례적이다. 정상적인 주택시장에선 전세가율의 상승이 집값 상승의 선행지표다. 세입자들이 전세보증금에 조금만 더 돈을 보태면 집을 살 수 있고 그 결과로 매매값이 전반적으로 올라 전세가율은 저절로 다시 떨어지는 게 정상적인 흐름이다. 그런데 최근의 흐름은 기형적이다. 매매가격과는 달리 전세값만 2년 넘게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박근혜 정부 출범 뒤 9월까지 전국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격은 2.8% 상승에 그쳤으나 전세값은 15.9%나 올랐다. 전세값 상승폭이 매매값보다 6배 가까이 가파른 셈이다.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까닭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 가계의 구매력이 건져 이미 집값이 지나치게 높은 수준에 있는 데다 인구 증가율 둔화와 고령화 등으로 미래 집값 전망도 밝지 않다는 게 가장 큰 이유다. 둘째, 저금리 기조의 장기화로 임대인들이 월세를 선호하면서 전세 물량이 급격하게 줄어든 영향도 있다. 어쨌든 전세값의 가파른 상승은 무주택 서민들에게 이중으로 고통을 준다. 소득이 정체된 가운데 전세값이 치솟으면 세입자는 빚을 늘리는 것이 유일한 대응 방법이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박원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올해 들어 은행권의 전세자금 신규 대출이 월 평균 1조 원을 돌파하는 등 전세 거주 가계의 빚이 빠르게 늘고 있다고 한다. 이처럼 빚을 내서 오른 전세 보증금을 감당하는 이른바 렌트푸어가 늘어나면 가계와 금융권의 연쇄 부실 위험도 커진다. 정부 주택 정책의 우선순위는 경기 부양이 아니라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에 둬야 한다. 가파른 전세값 상승세를 진정시키려면 공적 기금을 활용한 매입 임대주택의 공급 확대 등 정부가 특별 수급 안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임대차 계약 등록제와 계약 갱신 청구권 도입, 전월세 가격 상한제 등 제도적인 세입자 보호 대책도 서둘러야 한다. 모든 국민에게 최소한의 주거권을 보장해주는 것은 헌법에 명시된 정부의 의무다. 한겨레 신문 사설이었습니다. 박정식의 노래입니다. 멋진 인생. 잘났다고 못났다고 누가 말했나. 서로 믿고 사랑하면 그것이 멋진 인생.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우리 만남은 하늘에서 맺어주신 천생연분일세.
다음은 스포츠 소식입니다. 넥센 히어로즈의 4분 타자 박병호 선수가 한국 프로야구에서 11년 만에 50홈런 고지를 정복했습니다. 국민일보 기사입니다. 박병호는 14일 부산 사직구장에서 열린 롯데자이언츠와의 원정 경기에서 6대1로 앞선 5회 초 롯데의 두 번째 투수 김사유를 상대로 좌중간 담장을 넘기는 투런 홈런을 뽑아냈다. 박병호는 볼카운트 1볼 1스트라이크에서 3구째 시속 118km짜리 커브를 그대로 좌측 담장 너머로 날려보냈다. 올 시즌 50번째 홈런, 박병호는 8회 초에도 연타석 솔로 아치로 51호 홈런을 기록하며 대기록 작성을 작축했다. 박병호는 이로써 11년 만에 50홈런의 주인공이 됐다. 이승엽과 심정수가 2003년 각각 56홈런, 53홈런을 기록한 이후 한국 프로야구에는 50홈런을 달성한 타자가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 박병호는 또 삼성 라이온즈 이만수, 빙그레이글스 장종훈, 삼성 이승엽 이후 역대 네 번째 홈런왕 3연패를 예약했다. 박병호는 아시안게임 이후 부진했는데 감독님과 코치님, 선수들 모두가 한마음이 돼 응원을 해주었다면서 50홈런 달성은 스스로도 영광스럽고 뿌듯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넥센 에이스 앤디 벤 해켄은 7년 만에 20승 투수 반열에 올랐다. 벤 해켄은 6이닝을 7피안타 9탈삼진 1실점으로 맞고 시즌 20승째를 거뒀다. 한 시즌 20승은 프로야구 역대 7번째 기록이다. 2007년 두산 베어스의 다니엘 리오스 이후 7년 만에 나온 대기록이다. 벤 해켄은 선발 등판할 때마다 동료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20승을 달성하게 됐다면서 포스트 시즌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내일보였습니다. 한국 축구가 현 주소를 확인했습니다. 62 파라과이의 2대0 완승을 거둔 한국은 15위이자 브라질 월드컵 8강에 오른 코스타리카에는 1대3으로 졌습니다. 한국일보 기사입니다. 올리 슈틸리케 감독이 지휘봉을 잡은 한국 축구 대표팀은 14일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코스타리카와의 평가전에서 이동국의 동점골에도 불구하고 패배의 쓴맛을 봤다. 코스타리카와의 상대 전적은 3승 2무 3패가 됐다. 슈틸리케 감독은 북중미의 강호 코스타리카를 잡기 위해 공격과 중원에 베스트 멤버를 투입했다. 최전방 공격진으로 이동국과 손흥민, 이청용의 삼각편대를 가동했다. 처진 스트라이커 겸 공격형 미드필더에는 파라과이의 평가전에서 A매치 데뷔골을 터뜨린 남태희, 중앙 미드필더에는 기성용과 장현수를 내세웠다. 포백은 파라과이전과 다른 선수들을 기용했다. 왼쪽부터 박주호, 김영권, 김주영, 차두리가 책임졌다. 골키퍼 장갑은 김순규가 꼈다. 코스타리카는 브라질 월드컵 8강 멤버들이 대거 출격해 최정예로 한국과 맞붙었다. 조엘 캠벨과 브라이언 루이스가 투톱으로 출격했고 브라질 월드컵에서 최고의 골키퍼로 명성을 높인 케일러 나바스가 골문을 지키는 등 베스트 11 가운데 9명이 월드컵 8강 멤버로 꾸려졌다. 한국은 초반부터 코스타리카의 강한 전진 압박에 막혀 애를 먹었다. 한국은 전반 38분 셀소 보르헤스에게 선제골을 내주며 끌려갔다. 전반 45분 라이언킹 이동국이 동점골을 터뜨렸다. A매치 103경기에 나선 이동국의 통산 33호 골. 그러나 한국은 후반 2분 보르헤스에게 결승골을 내준 데 이어 후반 32분 오스카르 두아르테에게 쐐기골까지 허용하며 실력 차이를 실감했다. 슈틸케 감독은 평가전을 앞두고 수비 조직력을 끌어올리는 데 주력했다. 레알 마드리드의 명수비수 출신답게 수비 라인을 점검했다. 공격을 잘하는 팀은 승리하지만 수비를 잘하는 팀은 우승을 차지한다는 미국 프로농구의 격언을 인용하기도 했다. 슈틸리케 감독은 파라과이전에 선발 출전했던 홍철, 김기희, 곽태희, 이용을 투입하지 않고 박주호, 김영권, 김주영, 차두리로 포백 라인을 꾸렸다. 하지만 슈틸리케의 구상은 전반 19분 만에 틀어졌다. 박주호가 상대 태클에 발목이 다치면서 교체됐다. 슈틸리케 감독은 박주호를 대신해 파라과이전에서 왼쪽 미드필더를 맡던 김민우를 투입했지만 결과를 얻지 못했다. 코스타리카의 선제골과 결승골은 한국의 왼쪽 측면이 무너지면서 나왔다. 슈틸리케오는 다음 달 14일 요르단, 18일 이란과 중동 원정 경기를 치른다. 한국일보 기사였습니다. 김용임의 노래 듣겠습니다. 사랑님.
한올 타는 가슴 어디에 둘까 그리운 맘 사랑에 졌네 안타까운 내 님이여 저구름에 몸을 실어 둥실둥실 띄워볼까 저 바람은 내 맘 알까 흙물 같은 이내 심정 사랑님은 아시려나 몇 굽이 돌고 돌아 사랑님을 보았을까 새벽 안개 이슬 되어 하나리 맺혔구나 한올 한올 타는 가슴 어디에 둘까 그리운 맘 사랑에 졌네 안타까운 내 님이여 저구름에 몸을 실어 둥실둥실 띄워볼까 저 바람은 내 맘 알까 흙물 같은 이내 심정 사랑님은 아시려나 우리 님은 아시려나 다음 소식입니다. 세월호 증계 축과정에서의 부실 검사로 도마에 올랐던 한국 선급의 회장 직무대행 자리를 최근 해운 비리 혐의로 기소된 인사가 맡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국일보 기사입니다. 대형 선박 안전검사를 전담해온 한국선급은 세월호 참사 당시 선박 부실검사와 선박업체 및 해양수산부 관료 등과 결탁한 해피아 논란으로 집중적인 비판을 받았던 곳이다. 14일 새정치민주연합 김승남 의원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지고 지난 4월 25일 전영기 회장이 물러난 후 회장 직무대행을 맡아온 정영준 한국선급 전무가 최근 1억 2천만 원 상당의 배임 혐의에다 해양수산부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유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 직무대행의 비리 혐의는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부산지검이 한국선급 등 해운 항만 기관을 상대로 대대적인 해운비리 수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적발됐다. 부산지검은 지난달 오공균 한국선급 전 회장 등 14명을 구속하고 3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한국선급 측은 정 직무대행의 혐의에 대해 아직 확정 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라 무죄 추정 원칙에 입각해 기관장 직무를 수행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한국선급이 불과 5개월 전 세월호 부실검사와 해피아 논란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회장이 물러났고 실제 검찰 수사에서 전현직 임직원 상당수가 각종 비리 혐의로 구속된 것을 감안하면 해운 비리 부실의 적폐에서 벗어나지 못한 행태라는 비판이 나온다. 선급 내부에서조차 적폐의 당사자인 비리 혐의자가 어떻게 조직의 적폐를 해소하겠다는 것이냐고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일보 기사였습니다. 한국의 퇴직 후 연금 체계가 전 세계에서 거의 꼴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계일보 기사입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컨설팅 업체 머서는 25개국의 연금 체계를 평가해 13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한국을 100점 만점에 43.6점으로 평가했다.
25개국 평균 점수는 60.6점이며 한국보다 점수가 낮은 국가는 인도뿐이다. 한국은 인도, 일본, 중국, 멕시코 등과 함께 D등급으로 분류됐다. 항목별로 한국은 적절성 부문에서 42.6점에 불과했다. 이 부문은 수익, 저축, 성장자산, 수혜구조, 세제 지원 등을 평가한다. 또 연금에 대한 규제와 소통, 보호, 연금의 지배구조, 비용 등을 점수로 매긴 신뢰성은 46.7점을 기록, 25개국 평균 71.9점을 크게 밑돌았다. 신뢰성 부문에서 우리보다 뒤처진 국가는 멕시코가 유일했다. 보장 범위, 자산 총액, 개인 부담금, 정부 부채, 인구 등을 평가한 지속 가능성 부문은 42.5점으로 그나마 평균에 가장 가까웠다. 머선은 한국의 연금 체계에 대해 적립된 개인 분담금의 수준을 높여 자산을 늘려야 한다며 회계감사 등 사적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요구사항을 늘리고 연금 가입자들과 더 소통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번 평가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국가는 덴마크로 82.4점을 받았고 호주, 네덜란드, 핀란드, 스위스 등의 순이었다. 세계일보 기사였습니다. 취업포털 잡코리아는 구직자 1,174명을 대상으로 올해 하반기 공채 관련 설문조사를 한 결과 입사 지원 횟수는 평균 15차례, 서류 전형 합격은 평균 2.1차례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한겨레 신문입니다. 입사 지원 서류를 7곳에 넣으면 한 곳에서 서류 전형을 통과했다는 것으로 타율로 치면 1할 4푼이다. 구직자 2명 가운데 1명은 대기업에 지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만 지원했다는 29%는 29%, 중견기업만 지원했다는 13.9%, 외국계 기업만 지원했다는 4.6%였다. 대기업에 지원했다고 밝힌 응답자 583명을 대상으로 30대 그룹사 가운데 지원한 곳은 어디인가를 물은 결과 롯데가 응답률 37.6%로 가장 많았다. 이어 CJ 36.2%, 삼성 32.9%, 신세계 27.8%, LG 27.4%, 농협 19.2%, SK 19%, 금호아시아나 18.7%, GS 18.4%, 두산 18%로 상위 10위를 차지했다. 올 하반기 공채에서 구직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지원자들의 높은 스펙이었다. 하반기 공채에서 가장 힘든 점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지원자들의 높은 스펙화가 응답률 58.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줄어든 채용 공고, 까다로워진 자소서 항목, 채용 공고 찾기, 한국사 시험 등 변화된 채용 절차 등으로 조사됐다. 한겨레 신문 기사였습니다. 김현우의 사랑한다는 흔한 말 전해드리면서 10월 15일 오늘의 신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배창복, 이슬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끝이라 헤어짐이 내겐 낯설어 아직까지 난 믿을 수 없는데 마치 거짓말인 것처럼 쫓아 너는 없어서 아무것도 난 몰랐어 한동안 그저 좋은 줄만 알았어 하루만 난 지우면 되니 잠시만 돌아진 마음 굴릴 수 있니 사랑한다는 흔한 말 한 번도 해주지 못해서 혼자 서운한 마음
생각했나봐. 한 번도 날 봐줄 수 없니? 모르는 척 네 곁에 먼저 다가가면 태연한 척 해줄 수 없니? 사랑한다는 흔한 말 한 번도 해주지 못해서 혼자 서운한 마음에 지쳐서 숨어버렸니? 심장이 멎을 듯 아파. 너 없이 난 살 수 없을 것 같아. 정말 미안해. 내가 더 잘할게. 두려워 네가 떠나